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주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에 집중한 반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촉진 방안은 외면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안에 신규 택지를 개발해 2만 호를 공급하겠다던 올 초 계획을 8만 호까지 4배로 늘렸습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더 늘리고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물량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준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건데 시장의 평가도 냉담합니다. 특히 88 부동산 대책이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에는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서울 수도가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에 집중했지만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인 지역 부동산 시장의 수요 촉진 방안은 외면했다는 겁니다. 또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기업 구조조정 리츠,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등은 재탕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미분양에 장기 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분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네,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이제 정책을 좀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정부마다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요. 이번 정부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친화적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어떤 변화에 조금 빠르게 그래도 대응하는 편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같은 경우도 뭐 이러한 기조가 잘 반영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될 양상으로 좀 예상이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만 공급을 통한 이제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시장의 기능을 좀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요. 다만 정책의 반영에 어떤 공급 정책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은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에 대한 큰 정책으로 봐야 되고 지금같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때는 좀 다른 정책으로 조금 어떤 효과성이 좀 빠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유석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소영원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예, 이번에 이제 88 부동산 정책을 핵심 포인트 한 4가지 정도를 보면 서울의 인근의 어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또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을 신축을 매입해서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 특례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한 3년 정도 단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정책이고요. 아까 VCR에도 봤지만은 이런 그 주택 공급의 이런 정책은 수도권에 너무 몰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동향은 지금 그 이번에 국토에서 발표한 거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반면에 배아파트나 지방주택은 매매 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차별화한 양상이 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단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처방에 있어서는 너무나 보면 수도권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이 오히려 홀대론을 좀 받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지금 미분양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너무 없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은 너무 아쉽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주는데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88 대책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집값의 상승이 가장 크게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예전과 다르게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집값이 들썩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서울 전체가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아무래도 주요 구두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났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 없던 현상이라기보다는 2년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급등하기 전에 그 전에 전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크게 문제가 된다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최근 2년 동안 유책됐던 서울의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가격 변동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된 88 대책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떤 측면에서는 무대응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유석 교수님께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은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우려를 하는 것이 집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집값 변동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대응이 아니라 좀 더 작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덜 쏠리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만구 원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88 부동산 정책을 보고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분명히 더 부추겨질 것이고 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의 그동안 축적해놓은 균형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이 시점에서는 백약무효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또 지방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더 악화시킨다. 아까 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저는 수도권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지 인근의 수도권에는 지금 엄청난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에 서울에 저렇게 하다 보면은 수도권에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다시 또 미분양으로 그런 하나의 그 부메랑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대 효과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발표된 걸 보면은 우리 안산 첨단 국방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15년에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단순히 GB 해제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 때문에 지금 발목이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그 중심지에 좋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빌라를 짓고 지방에는 이런 국가적인 그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그 그린벨트 하나를 안 풀어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은 10년 이상 이건 뭔가 이율배반적이고 원감생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대책 중에 가장 눈길을 뜨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어느 정도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될 것으로 정책이 발표되었나요? 네, 이번에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약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였죠. 지난 2월에도 한번 지역 전략산업에 한정해서 지방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저희가 논의를 했던 것처럼 자연환경의 보존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이런 환경보다 앞서서 지역의 먹거리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없다는 사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해제 자체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서울에서 어떠한 산업 같은 것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집을 더 지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집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집이 지어지는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을 좀 안정시키고 이 여파를 서울 전역으로 좀 확대하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뭐 장기간 혹은 뭐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얼마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내용들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런 효과를 얻는 데는 좀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더 짓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들어지는 집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신혼부부 같은 분들에게 공급하는 장기 주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내용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약간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서울의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해서 빨리 집을 짓겠다는 접근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좀 성급한 정책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원님. 88 대책의 원인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값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서울 지역에 국한해서. 네, 지금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뭐 최근의 원인보다는 2년 전으로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뭐 지금 때쯤이었죠. 미국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위축되고 그 와중에 집을 팔거나 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면 당연히 가격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왔던 것이 이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을 한다든가 뭐 해외 선진국사를 따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 관망을 합니다. 가급적 일을 벌이지 않고 돈이 있다면 돈을 쥐고 좀 시장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서울을 떠날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집 있는 게 편하신 거죠. 이런 분들이 집을 사시고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우리 애가 내년부터 학교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길 건너 아파트로 이사 가면 배정되는 학교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에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년, 재작년에 위축되었던 시장과는 다르게 거래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 가격 역시 전고점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아주 좋은 지역에서는 전 고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 들어와서 저희가 서울 집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더군다나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을 가중시킬 수 있다.
라고 김만구 원장님도 이미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제 수도권에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그 그린벨트 해제의 정당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수도권과 지금 서울에는 지금 주택 수도 많고 이제 인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기에 필요한 인구를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야 되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긴 한데요. 네. 또 게다가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과거에도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 적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 때 행복주택을 짓느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때 또 다른 또 사회적 부작용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공공택지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적용이 되고요. 네. 로또 청약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엄마를 오줌 누기죠. 네, 지금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까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한다는 게 최소한 8년에서 10여 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네, 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수년씩 걸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진짜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는 참 좋지만 그 실효성에는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는 현재화되어 있는데 공급은 7, 8년 뒤에 미래화되어 있는 것이 시장 안정에는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에 부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서 공급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의 어떤 의지 정도를 표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겠습니다와 병행되어야 될 것이 수도권 분산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부분이 짚어져야지만 이 정책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환영받을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88 부동산 대책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얼마나 늘어나는지 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공급량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착공량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92%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급격히 감소를 해서 장기적인 어떤 평균으로 배워봤을 때 한 26% 정도가 지금 감소했다고 그래요. 엄청난 감소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판단하는 거는 지난 어떤 전세 피해, 전세 사고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 부분은 이 원인도 있지만 지금 다가구 주택이랄지 비아파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현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장 돌아보면 몇 년 전에만 해도 다가구 주택이 곳곳에 다가구 주택이 건축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건축 현장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 정부에서 지금 발표했듯이 어떤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랄지 인건비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임대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공급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가는 부분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나치게 또 이 다가구 주택 규제를 또 했다는 거죠. 뭐냐면 감리 비용이랄지 이런 비용들이 봤을 때 한 가구 주택을 짓는데 보통 감리 비용이랄지 종합면허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한 20% 이상 정도의 원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상승한 만큼 임대가랄지 매가가 받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를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건축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그리고 경매 물건이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신축보다는 구축, 오히려 경매 물건을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구를 짓는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다가구를 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정상화를 위해서 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보면 공공 신축 매입을 해서 2년간에 약 11만 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고 서울에서는 또 무제한으로 또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또 발표했어요. 비아파트에서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겠다. 그다음에 5만 호 정도를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또 공급하겠다.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맞춤형 세제 청약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뉴빌리지 선도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얘기고 기축 임대주택을 1만 6천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정책을 전체 보면 정부에서 두두덕으로
일반 비아파트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겠다는 공급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과연 그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자금력이 있을 거고 무제한으로 정말 매입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는가도 의문이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 끌어갔을 때 민간 이 임대 시장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시장에 맞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정말 현실화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 원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나중에 이어서 들어보고요. 원장님, 예. 이 빌라 사기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빌라 포비아 현상까지 있는데 이 비아파트 공급과 아파트 공급의 정책 일단 수요 측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그 나라마다 주거 문화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빌라 포비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주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 초반 이런 층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년 5월부터 이런 그 전세 사기가 우리 대전에도 상당히 강타를 했죠. 그래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 파장들을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전세 세입자를 우리가 이제 빌라 중심에서 이제 전세 피해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급증하는 피해 건수가 6년 만에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그 월세 지수나 이런 것들이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내 어떤 주거 마련하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빌라 포비아에 많이 그 걸려드는 그런 사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대전에서도 뭐 이제 그런 청년 주택 뭐 이런 데서 이제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청년주택 같은 거는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은 데다 져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다 보면 변두리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변두리 가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 가지 생활 자기 어떤 근접성이 전혀 안 되는데 이렇게 싼 곳을 찾아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의 양적인 거에서는 충족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삶의 지수에서는 아주 떨어지는 그런 공급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가지에 교통이 좋고 요즘 뭐 학생들 같은 게 학생 수가 줄고 하니까 이제 도심지에도 초등학교 같은 데가 상당히 지금 공실률이 높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좀 저기를 해서 그런 학교 부재에다가 이제 우리 그런 청년들이나 창업자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파트나 주거 형태의 그 빌라 같은 걸 많이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쾌적하거나 어떤 뭐 요즘 말하는 품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뭐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이 방향을 몬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주택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 자체가 아파트 선호 쪽으로 확연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또는 임대로 제공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수요가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도 이제 있는 것이 이제 금액 제한과 면적 제한이 걸려 있죠. 일정 기준 이하의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얼핏 보면 시장에서 작동을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 저희가 종전까지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것들 주로 빌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황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결국은 이 집을 파셔야 되는데 이런 유형의 주택은 내가 팔려고 해도 거래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뭐 1년 뒤, 2년 뒤에 팔릴 수도 있죠. 이러면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임대로 많이 공급된다고 한다면은 뭐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잠깐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서 뭐 오래 거주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가 거주하는 크기의 그러한 유형의 주택으로 내용을 바꿔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선호가 확연하게 쏠려 있는 부분이 아닌 쪽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많이 부각을 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88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 부동산 대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유석 교수님, 지역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는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88 대책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 정책이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부동산 시장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가지의 시장을 잡겠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중심에서 벗어난 어떤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지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3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CR리츠의 본격 도입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겠다라는 내용 정도로 요약이 될 텐데요. 특히 CR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우리 2008년도 금융위 이후에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때도 이제 시행이 좀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죠. 근데 앞에 CR을 붙였다는 건 이제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리츠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은 비슷합니다. 뭐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이렇게 되면 뭐 지방에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방의 미분양이 결국은 CR리츠에서 투자를 하게 돼야 되는데요. 투자성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좀 요원한 상태에서는 쉽게 들어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내놓긴 했으나 우리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지방의 효과성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영원 회장님,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서울, 그것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8월 두 번째 주만 하더라도 대전 0.02%, 세종 0.05%, 충남의 경우 0.03%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하락,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제 금리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은 대출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고 했지만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서 지금 토론했지만 지역별로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양극화, 또 지역에서도 또 서구와 또 동구와 어떤 그 양극화 현상, 또 같은 서구 내에서도 또 어떤 단지별로 지금 그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거 양극화 현상이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하락하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그 경쟁률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도 좀 보이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방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심리적인 요인이 대전은 공급이 또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할 거라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주택 공급량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반면에 또 보면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좀 부족한 그런, 그 원하는 주택이란 뭐냐면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주택이 어느 주택이냐는 거죠. 근데 여기 향후 전망을 이렇게 보면은 대전이나 세종, 충남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단지별로 이런 양극화가 더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좀 약간의 상승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런 전망을 좀 해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신규 주택이 오르는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번에 한번 올라간 그 분양 가격은 절대 그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 가격이 계속 한번 올라간 분양가에 받쳐서 계속 주변에 있는 그 인접해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요인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도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한 단지의 2-2나 2-5에서 분양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격이 저가의 매물이랄지 급매물도 다 지금 소진되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요인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장 논리에 맞췄을 때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건데, 반면에 토지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토지 가격은. 왜냐하면
지금 주택 원자재 가격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 물량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 가격도 지금 그만큼 올라간 것만큼 원자재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만큼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토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랄지 주상복합이랄지 이런 부분도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역 부동산을 위한 특화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 김만구 원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수도권과 지역은 상당히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급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몇 군데 이제 분양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분양성이 뭐 좋다고 지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 지역에 지금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극한적인 것이지 대전 전체의 그런 바로미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가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런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 그 어떤 너무 환상적인 이런 주택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여파는 지방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지방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 대전만 해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리 500만 평 플러스 알파 나노 산업단지 같은 것이 이제 그 유성 쪽에 이제 그 조성을 한다.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엊그제 또 15개 단지 산업단지 투자 계획에도 이제 그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일대 지역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 유성이나 서구의 일정 지역, 도안 지역, 둔산 지역 이런 데서는 뭐 분양 시장이 활발할 거로 좀 봅니다. 그렇지만은 동구나 재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과 공급, 우리는 뭐 수급과 공급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아파트 값만 좀 올라가면 공급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막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지방의 어떤 그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그 공급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좀 대전시나 이런 데에서도 좀 충분한 용역이나 이런 그 어떤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편중되다 보니까 자꾸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만 올렸지. 실효성은 없다. 실효성이 네, 반영된 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대전 지역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6월까지 3,299호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럼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2023년 하반기 이후 평균적으로 1,000여 호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4월, 5월 분양에서 미분양이 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숫자로만 따지면은 뭐 3배 이상 지금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는 아무래도 분양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분양가가 1,376만 원이었고요. 1년 후에는 1,62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1,7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거의 뭐 300만 원씩 오르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3.3제곱미터 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의 숫자는 네, 우리 일반적으로 34평형 기준으로 본다면 1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1억씩 분양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자, 교수님, 네. 도안 2-5지구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29.6대 1이었고요. 네네. 분양가는 옵션 등을 포함하면 약 2,400에서 500만 원이 되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전 내에서 선호 지역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좀 있고 또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부동산 분양 시장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수요, 실수요자와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분들이 지금 망설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상승한다든지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분양 시장 자체로 보면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도안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청약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본다면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지인들이 투자하는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지 아직까지 지방으로 투자자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도안 지역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방의 수요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요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좀 고려를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장님께서도 높은 분양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영향력이 대전 전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네. 회장님, 성공적인 분양의 결과가 지역 분양 시장의 호황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럴 충분한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안지구에서 이번에 2-2나 2-5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나고 나서 그 인접해 있는 지역이 평균 지금 한 5천 정도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됐고 가격이 이미 지금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확산될 거냐라는 거는 좀 이렇게 해시마크를 찍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요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절실히 느꼈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데는 수요가 지금 몰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도 아까 지금 분양가 2,400 정도 된다고 하지만 1,600만 원, 1,700만 원대가 지금 분양가가 돼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아직 미분양 물량이 지금 적재돼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알아보면 아마 3,000세대 이상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물량을 다 공지를 안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뒤로 빼놓기 때문에 공지는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량을 봤을 때는 저희는 3,000세대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 지역까지 영향이 갈 거냐라는 거는 약간의 의문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지역으로만 몰린다는 거죠. 그 지역적으로 어떤 양극화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영 의원님, 이게 미분양 주택이 3,900, 거의 뭐 4천 채가 남아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유성과 비유성이라고 하는 구도로 지역 내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내용입니다. 안 좋은 내용이지만 지역적 양극화나 뭐 격차, 편차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것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완화하느냐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뒤처지는 지역에 인프라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에는 뭐 학교, 뭐 병원, 편의시설, 직장 일자리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된다면 그 지역은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이 이걸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지역,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좋은 지역들인 거죠. 이런 지역들과의 접근성을 늘려주는 겁니다. 편하게.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개통했죠. GTX, 광역급행철도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지방에서도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지역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여주게 된다면 역시 이러한 지역적 편차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어느 정도로 감소하고 있을까요? 네,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분양을 하고 이제 준공이 되고 이제 들어가는 물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보통 건설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22년도 분양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2년도에는 이제 부동산 하락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세종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하락이 먼저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나 어떤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 대전은 우선은 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하락기가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 물량이 분양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그래도 3천여 세대 정도 있어서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25년도 내년이 되면 천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를 본다면 한 2천여 세대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세종에서는요. 그러면 천여 세대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주 물량을 보면은 좀 과잉 공급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만여 세대가 넘었으니까요. 인구 규모로 본다면은 한 만여 세대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5년도에 입주되는 물량을 보면 한 만여 세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으로 수치상으로 본다면 감소폭이 큰 건 사실이지만 어떤 소요량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다. 다만 우리가 세종 같은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대전 지역 같은 경우 좀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시장과 또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 크게 물량이 줄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지역별로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입주 물량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전세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공급 물량의 감소는 결국 건설 업계의 어려움으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건설 업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그 부동산 경기가 지역 건설 경제를 뭐 주도한다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또 우리 업계에서도 그런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뭐 상당히 그 업계가 많이 그 활력을 찾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 코로나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거기에 대비하고 하는 그 우리 업계에서는 많은 그 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업계들에 대한 그 어떤 존립성 자체가 상당히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국에서 뭐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1군 업체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지역에는 보통 저 2군에서 3군, 4군 업체들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그런 데에 무진장이 그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전에 한 5, 6개 그 중견기업들이 지금 뭐 부도설이 뭐 떠돈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도가 나서 이러한 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비극은 없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정부나 시에서도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좀 그 발표를 해주시고 또 수요와 공급 너무 공급 위주에 하다 보면은 도심지나 모든 대한민국 땅이 전부 다 아파트로 좀 건립돼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대전도 무지하게 타 지역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자재값 인상이라든가 물가 인상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부담금이 커지니까 지금 재개발 사업들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시가 그런 걸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또 어떤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부동산 어떤 시민들도 혼선을 일으키고 또 우리 업계에서도 과연 이러한 그 정책에 맞게끔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특히 귀담아 들은 것은요. 현재 부동산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보다 지속 가능한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종 부동산 시장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세종시 부동산 현황과 함께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 공실률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현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상가 공실률만 따지면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떤 불명예를 계속 안고 가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가격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공실률이 25.7%입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는 비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한 13.8%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보다 2배 이상 높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높은 지역이 경북과 충북인데 2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충북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규모 상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이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8%,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10.2%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11.3%, 15.8%로 평균보다 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실이 장기화가 되면 임대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원 회장님,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높은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인구 대비했을 때 상가 공급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초창기에 상가에 이제 공급해서 분양에 성공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가 비율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에 들어가 보면 도로 형태를 딱 보면 중간에 잠깐이라도 차를 멈출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워킹 손님이 쉽게 해서 상가에 접근하기가 무지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는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거의 다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거의 다 또 서울로 또 가고 또 다 하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토, 일요일 날은 전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상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현상이 세종을 넘어서 대전,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지금 대책도, 대안도, 정책도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현상은 아마도 세종을 넘어서 대전도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둔산동 상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어떤 주상복합이랄지 이런 건축을 할 때 상가 일정 그 비율을 법적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빨리 이 비율을 낮춰줘서 공급을 축소화 쪽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상가 비율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상가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도시 계획부터 편의 시설, 그다음에 주거 인구의 특성까지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공실률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저도 회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인구가 되겠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 시작부터는 어느 정도 인구를 좀 채워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서 보면 주변 지역에서 오히려 인구 유출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하고 비교를 했더니 오히려 역으로 인구 유출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인구의 어떤 유입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가 공실률 해결은 당연히 상가 운영 자체가 잘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받쳐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구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는데 과거부터 세종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이라도 뭐 용도의 가변성을 좀 통해서 상가를 놀려서 어떤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 경매를 넘어가든지 이런 상황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짧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의 변동도 아주 심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40여%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변동 요인이 무엇이라고 평가하시죠?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0년과 비교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 이자나 대출 한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시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꾸준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만 보게 되면 세종시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합쳐서 약 10,000가구 정도의 분양 예정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가격이 쉽게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집을 가지거나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나쁜 거지만 공급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예시로 볼 때는 이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분께요.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특히 실수요자 중심에서 이 부동산 변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석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보면서 뭐 대책도 나왔지만 드디어 이제 봄은 오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떤 신호들이 좀 시장의 회복의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저는 변곡점을 지나서 상승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께서 지금 부동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세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영원 회장님. 네, 이번에 저는 이 88 정책을 보면서도 어떤 박상우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시죠. 어느 장관님보다도 저는 신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논리에 맞는 정책, 일관된 정책이 저는 계속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대전에 있는 실소유자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너무 무리한 투자라보다는 실소유자라면 이런 때 빨리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너무나 투자 쪽으로 가지 말고 실소유자라면 이번 기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인영 연구위원님. 네, 당분간은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양극화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신 자산 여력에 맞춰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할지, 어느 지역은 좀 무리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적정한 지역에 집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어쨌든 지역의 부동산은 개발의 잠재력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활력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로 보고 최근에 이제 도안 2-나 2-5가 이제 뭐 분양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제 계약률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반기 분양 시장에 어떤 자극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에 너무 편제된 하나의 그 부동산 어떤 시장의 그 전망이다. 둔산과 유성이라든가 도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벌려놓고도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소외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나 정부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발전 목표를 좀 이렇게 확고하게 해서 어떤 통제와 균형 있는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